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수집가 양미영입니다. 오늘 강연에는 서종욱 교수님을 모시고 글로벌 액세스와 국회도서관의 서비스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종욱 교수님은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를 역임하셨고 시스코리아에서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자유이용 라이선스인 CCL의 보급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픈사이언스 국회 결의안 작성을 위해 국회도서관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리드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오픈 액세스를 위해서 국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 강사 소개를 마칩니다. 강연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분은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온라인 환경에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국회도서관이라는 큰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고민과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현 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슬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그 발표 내용은 글로벌 오픈 액세스와 국회 도서관의 서비스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픈 액세스면 오픈 액세스지 왜 글로벌 오픈 액세스인지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가지실 만하고, 그다음에 국회 도서관이 이제까지 오픈 액세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는 2021년이라는 올해가 오픈 액세스가 국가 정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첫 번째 제목을 잡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처음의 노력이 아니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픈 액세스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짚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척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노력이 미국이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오픈 액세스를 해야 된다, 오픈 액세스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것이고요. 그게 좋은 일인 것 같았지만 시장은 항상 저항하기 마련이어서 학술지 팽창 그리고 더블딥이라는 문제점을 일으키고, 그래서 오픈 액세스에 대한 의무화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시장은 계속 저항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배반했다고 볼 수도 있고 시장에 대해서 정책이 잘못 짚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액세스는 이제 국가 정책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6월 17일 국가 오픈 액세스 정책 포럼을 한국연구재단이 꺼진 거예요? 잘 들리고 있죠? 네. 한국연구재단이 안 들려요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마이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들린다고 하는데요, 또 사무실에서는.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7일 날 한국연구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리고 여러 도서관 관계자들이 모여서 국가 오픈 액세스 정책 포럼, 그리고 교육부와 정보통신부가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이러한 활동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오픈 액세스에 대한 도전과 과제, 그리고 김한민 국장께서 오픈 액세스 전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박숙자 교수님께서 국내 학술지에 대한 오픈 액세스 지원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였고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빛내주신 이원욱 국회의원님, 강득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매거진을 발간하고 있는데 지난 4월호에 오픈 사이언스라는 주제로 오픈 사이언스와 오픈 액세스에 대해서 폭넓은 토론의 장을 지면으로 마련해 주셔서
거기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고 이제 오픈 액세스를 넘어서 오픈 사이언스로 가는 국제적인 동향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 날 국가지식정보연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전 국민이 이러한 고급 학술 지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즉 디지털 지편전이라는 통합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당연히 국민들은 지식 정보 그리고 고급 학술 지식을 포함하는 모든 지식과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걱정이 또 앞서죠. 이게 정말 가능할까?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결국은 컨텐츠인데 어디서 이런 좋은 지식을 받아올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는 올해 오픈 사이언스 권고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 11월 달에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 국가들이 이런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그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스테피 신윤정 박사님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것 또한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오픈 액세스에 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2007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하면 한국연구재단 이전에 그 학술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으로 나눠져 있던 시절에 고영만 교수님을 중심으로 오픈 액세스 포럼이 준비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대학의 이수상 교수님 그리고 성균관대학의 심원식 교수님과 함께 이러한 오픈 액세스 포럼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정책개발분과를 제가 의학도서관 협의회장으로서 참여하면서 여기에 참여했고 기술개발분과 사업개발분과로 나누어서 이런 포럼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9월부터 활동을 하다가 12월 달에 오픈 액세스 포럼 공개 행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와 정경희 교수께서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그 직전에 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 발표 자료는 저는 가지고 있지만 발표 자료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자료와 정경희 교수 발표 자료를 지금도 아직 간직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일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학술지에 대한 생각의 변천,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내가 논문 써서 내가 돈 들여서 내가 인수해서 내가 나눠주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논문을 써서 우리가 피어 리뷰로 심사를 해서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출판을 하고 도서관에서 구독을 하고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저자가 독자를 만나는 그 과정에 학술지의 경우에 편집인이 참여하게 되고 발행인이 참여하는데 이 두 분의 편집인과 발행인은 아주 교묘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오픈 액세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픈 액세스가 말이 좋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 학술지가 많이 읽히고 인용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대원칙 하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인 장벽은 많습니다. 이 당시에도 바이오메드 센트럴이라는 이름이 살아있을 때고 이 이름이 이제 BMC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간 활동이었던 바이오메드 센트럴이 스프링거 활동으로 넘어가면서 BMC라는 회사의 오픈 액세스가 되고 어떤 오픈 액세스 활동이라는 것이 기업화, 상업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조한 내용은 우리가 의학 분야에서는 코리아메드를 만들었는데 이 코리아메드라는 것은 미국의 펍메드의 데이터베이스 스트럭처를 똑같이 복사해서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복사해서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좋은 내용은 펍메드로 바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서 우리 코리아메드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리아메드 모델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서 WHO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인덱스 메디쿠스를 만드는 사업을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 위프림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PubMed에 등재되지 않은 논문, 그리고 SCI 논문이 저널이 아닌 논문이 우리가 접근하고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학술 논문에 대한 이슈는 검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검색 데이터베이스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이 원 데이터베이스가 충실해야지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도 충실한 검색이 되는 것이지 구글과 네이버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도서관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인 논문을 발표한 다음에 그 논문에 색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떤 이 세상을 검색 가능한 세상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이 표현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국제학술대회를 하면서 제가 강조한 것은 논문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접근권에 대한 제어가 장치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일부 어떤 유료화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희 교수님은 저보다 더 이런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많은 학술적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2007년에 이미 오픈 액세스와 국내 학술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발표를 준비했는데, 오픈 액세스란 무엇이고 왜 오픈 액세스를 하고 오픈 액세스의 현재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토론했는데, 제가 볼 때 이 당시의 이슈가 지금도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보시면은 많이 보던 그래프 아닙니까? 요즘 보는 그래프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2004년까지의 그래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2004년에 이미 지금 하던 걱정을 똑같이 했습니다. 왜 학술 저널의 가격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지? 이게 이제 단행본이나 어떤 개인 소득 증가율, 그다음에 인건비 증가에 비해서 왜 저널 가격은 오르지?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2002년부터 공식적으로 오픈 액세스 운동이 되고, 그 당시 기대감은 이제 오픈 액세스 운동을 우리가 다 하기로 했으니 이거는 금방 꺾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서 국회 도서관 잡지에 나오는, 여기 차문진 선생님이 그 당시 담당자로 돼 있었는데 제 이메일 보면은, 그래서 2016년 8월호에 한국 오픈 액세스의 이해, 그다음에 김보람이 변호사가 이 분야에 이제 CC코리아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독과점 현상과 오픈 액세스 정책,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그 당시 전주대학교, 지금은 인하대학교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김규환 교수께서 국내 학술지 오픈 액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의 문제점을 심도 깊게 지면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이러합니다. 아까 2004년까지 그래프 요만큼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꺾이길 기대했는데 계속 올라갈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점점 가파른 속도로 정기 간행물, 학술지의 구독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산 시스템 비용 올라가는 거, 딴 건 다 좋아도 왜 단행본은 그대로 있고 단행본 저자들은 계속 책이 안 팔려서 걱정하는데 학술지 가격은 왜 올라가는지. 그거야 학술 논문을 많이 쓰니까 그렇지 않겠어?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014년까지였는데 지금 2018년까지 자료는 우리 양명 사무관님께서 자료를 구해주셔서 제가 이제 얻을 수 있었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아니 세상에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 계속 한 해도 빠짐없이 이런 노력을 해왔는데 이 학술 저널 가격은 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관장님들께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는데 대학도서관 관장님 임기가 2년, 3년이시죠? 그러니까 내 임기 동안에는 별로 안 올랐어. 조금밖에 안 올랐어. 그리고 내가 한 것 중에 잘못한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 모든 관장님이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좀 문제가 있긴 하네. 그 정도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현 관장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역대 관장님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오셨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아직도 위기의식이 없이 이거 그냥 내 임기 끝나면 끝이지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도 계속 오를 텐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 상승곡선, 그러니까 옛날에 8억 지불하던 서울대학교의 전자저널 구독비가 지금 120억 이렇게 올랐는데도 작년에 비해서 오른 건 사실이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좀 증액해야지. 예산 증액해야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증액해야지 된다고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13년까지 의학도서관장을 8년 동안 했는데 그때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관장으로서 최대 할 일은 예산 끌어오는 거였거든요. 매년 모자라는 예산을 끌어서 그거를 채워넣기에 바빴던 것이 저의 관장 동안 하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참 관장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아닌 거예요. 하버드 대학, 이것도 이제 2019년 자료를 가지고 보면은 하버드 대학의 전자저널 구독비는 이렇게 상승합니다. 좋은 대학이니까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평균이고요. 요 밑에가 하워드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제일 나쁜 대학이라고는 절대로 못할 겁니다. 미국에 있는 괜찮은 대학인데 이렇게 오히려 줄어드는 곡선을 보이는데 이 대학은 학술 지식을 포기한 대학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떤 다른 대책이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회 도서관은 이 전체 평균 정도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래프를 보면서 좋은 대학, 많이 구독하는 대학과 적게 구독하는 대학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말해서 서울대학교의 도서관의 학술지 구독 예산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방대학은 그 비싸진 학술지 가격을 감당 못하니까 더 못 보게 되고 같은 돈을 투입해도 더 적게 볼 수밖에 없는 그 학술 지식의 양극화가 이 큰 대학 도서관의 예산 증액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억지겠죠. 예산을 깎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이며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결하려는 노력 그리고 내년엔 어떻게 될까 후년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노력 그런 고민이 없이 산다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의무태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부터 오픈 액세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학술 지식,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연구비를 받은 학술 정보는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지. 이것을 이제 첫 번째 어떤 명제로 삼아서 국가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해야 된다. 이것을 아주 종교처럼 믿었습니다. 그래야 돼. 하고서 이제 하면서 결국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오픈 액세스 의무화 정책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찜찜한 게 있으니까 아직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게 2018년도 베를린의 14번째 학술대회고 올해 15번째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도 참석하고 키스티의 김혜선 국장과 김한민 국장이 참석해서 이제 여러 나라가 모여서 오픈 액세스를 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나라의 지분이 전 세계 6위라고 하지만 전 세계 논문 생산의 3.3%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구 큰 나라에서는 우리 다 함께 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를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플랜 S라는 것에서 S는 셔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오픈 액세스 논문 발표 의무화를 했지만 어쩌면 그거 가지고도 모자란가 봐. 왜 아직도 우리는 계속 학술지 구독 비용에 시달리고 있지? 뭔가 좀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야? 쇼크를 주자. 무슨 쇼크? 2021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로피안 유니언 국가들은 모든 국가 연구비 논문에 오픈 액세스 출판 의무화를 더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 정도 강하게 하면은 뭐가 달라질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장은
배반하기 전에 저항 먼저 합니다. 일단 저항을 하죠. 그러다가 저항하다 저항 안 되면 배반을 할지도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배반을 하는지 모르는데 어떤 저항을 했냐면 그래.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해? 그래. 그러면 오픈 액세스 논문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런 논문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오픈 액세스 저널을 만들어야지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유료 학술지는 그냥 두고 새로운 오픈 액세스 저널을 만드니까 결국 학술지는 팽창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기존 논문 네이처 사이언스에 난 그래도 나 여기다 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좋아. 그러면은 우리 네이처 사이언스는 유료 저널이긴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그리고 국가가 원한다면 당신의 논문에 한해서 오픈 액세스 출판을 하지. 대신 우리 저널이 벌어들이는 그 금액 나누기 논문 수 해가지고 당신은 1,200만 원을 내 논문 한 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개별 논문의 오픈 액세스가 실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연구비 5억 받고 3억 받고 그런 큰 과제, 국가 과제로 한 연구일수록 덩치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든 좋은 저널에 실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처 사이언스에는 이런 논문들이 막 쌓입니다. 그래, 좋은 저널이니까 좋은 논문 실려야 되고 국가 연구비 받은 걸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이브리드 저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료 논문과 무료 논문이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저널. 그런데 이 출판사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저널에 단 1%가 유료 논문이 있더라도 그건 여전히 유료 저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파는 거예요, 도서관에. 팔면서 네이처를 싸게 팔겠습니까? 기존 가격의 100분의 1로 팔겠습니까? 여전히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널 출판사에서는 그 오픈 액세스 출판료를 논문당 1,300만 원씩 받고 또 거기에다가 일부 유료 논문을 보태서 또 파는 거니까 이걸 더블딥이라고 하는데 더블딥이 두 가지 맛이 나는 사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꽉 먹고 알 먹고가 이제 우리말에 해당되는데 그런 더블딥 이중 착취 구조가 형성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들썩들썩하면서 야 논문 출판만 하면 그리고 그 논문을 SCI에 어떻게 해서든지 등재만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막 돈 싸질머지고 논문 게재해달라고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저널이 약탈적 저널입니다. 논문을 받아서 배불리는 저널들, 출판사들. 그게 이제 그런 거 나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목표는 구독료를 좀 깎아보자 그랬는데, 구독료만큼의 OA 출판료가 들어가니까 결국 그 학술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데 비용은 구독료 플러스 출판료 해야지 그게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구독료도 올라가고 OA 출판료도 올라가고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뭐 구독료를 낮추려고 OA 출판료를 내가 냈는데 구독료는 안 내려가고 OA 출판료는 계속 올라가고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그 웹 오브 사이언스를 가지고 10년 단위로 어떤 그 웹 오브 사이언스 등재 논문 수를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퀄리티 기준도 아니고 그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커버리지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는 많이 커버하자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스코프스와 경쟁이 돼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그 옛날에 그 어렵던 SCI 저널 선정 기준을 낮춰서라도 많은 저널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널 종수도 많아지고 따라서 그 등재된 논문 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10년 단위로 1.98배, 2.45배, 2배, 1.4 하다가 최근 10년 동안 1.68배의 생산 논문 상승률이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많은 논문이 이제 검색이 된다는 것이 좋죠. 검색이 되는 건. 그런데 이걸 읽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이 논문을 누군가 부담했으니까 출판이 되는 거거든요. 도서관이 부담하든지 저자가 부담하든지. 그러니까 이 출판비 부담은 이만큼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것 봐라. 이게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렇지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논문을 많이 써서 그 출판사를 완전히 배불려서 어떤 페이스북이나 그런 그 IT 기업보다도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주는 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 얘기만 하지 말고 서울대학교 경우를 보면은 이 도서관에서 지불되는 저널 구독료가 이렇게 상승하고 단행본 구독료는 이렇게 되고, 이때가 뭐냐면은 BK 사업을 하면서 그 한 해 동안 돈이 이렇게 목돈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해 조금 더 구독하고, 어쨌든 저널 구독료는 계속 올라가는 걸로 봐서 우리 서울대학교도 선진화돼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미국 도서관처럼 우리도 좀 많은 돈을 저널 구독에 쏟아붓고 있다. 혹자는 그럽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은요, 그 미국 도서관에 비해서 싸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 들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가 싸게 본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샀죠.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은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런데 이렇게 구독료가 상승하는데 오픈 액세스 출판료 또한 이렇게 상승하겠죠. 오픈 액세스를 장려하는 추세이니까.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초창기에는 오픈 액세스 출판비를 연구처에서 다 대줄게 그랬어요. 정말 실제로 대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1인당 상한선을 제한해서 1인당 얼마까지만 제한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오픈학세스 출판료를 하는 것. 빨간색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구처에서 일부 대주긴 하지만 다른 방식, 결국 연구비에서 하든지 뭐 개인 돈 내든지 그런 오픈학세스 출판료가 늘어나서 결국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지불하는 구독료는 연 120억 정도라고 보고요. 이 APC 이거는 한 60억, 50억 정도 보면 180억을 매번 그 연구에 관련해서 출판사에 지급하는 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0억이 아니라 180억이라는 얘기죠. 이 문제가 그 국제사회에서도 똑같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15번째 베를린 오픈 액세스 컨퍼런스에서도 이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지금 그 annual increase of subscription fee, 도서관 구독료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APC, 오픈 액세스 출판료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합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다. 그러니 이게 지금 앞으로 2025년이 되면은 정말 그 구독료 증가보다도 어떤 그 APC 증가율이 더 커져서 이게 역전되고 아무튼 도서관에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베를린 오픈 액세스 컨퍼런스의 주요 주제는 오픈 액세스뿐만 아니라 코스트 리덕션, 어떻게 이 토탈 코스트를 감소시킬 것인가. 이것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과제가 된 거예요. 그냥 오픈 액세스니까 돈 팍팍 퍼지면서 그냥 오픈 액세스 출판하라고 했더니 출판사가 개별 논문에 아티클 퍼블리싱 차지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 뭐 네이처가 뭐 논문 어렵게 심사해서 통과됐는데 오픈 액세스 할래요. 그랬더니 당신 보니까 돈이 좀 있네. 그러면 1,500만 원만 내지. 예, 감사합니다. 하고서 또 1,500만 원 딱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완전히 우리는 을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돈 달라면 다 주고 연구비로 주다가 모자라면 내 돈으로 줘서라도 난 내겠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전 네이처의 논문 하나도 못 써봤는데 네이처에서 제 논문 받아준다면 뭐 2천만 원이라도 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런 오픈액세스라는 것이 돈의 장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해서 가난한 나라는 그 많은 APC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 APC를 면제해주는 웨이버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도 그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돈도 버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오픈 액세스를 이제 그 유료 저널을 오픈 액세스를 바꾸는 여러 가지 방식들 등등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오픈 액세스의 코스트 리덕션 관련해서 제일 앞장서서 내세우는 정책이 트랜스포머티브 어그리먼트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까지는 오픈 액세스 논문을 많이 발표할 수 있도록 강제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픈 액세스 온리, 골드 오픈 액세스 저널이 증가하면서 기존 유료 저널 시장은 여전히 있고 그런데도 좋은 연구는 네이처 사이언스로 많이 가서 상당 부분이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아예 통째로 오픈 액세스로 바꿔버려야 된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기존 좋은 유료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로 바꿔서 이 유료 저널 도메인에 있는 것을 오픈 액세스 도메인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렵습니다. 이 시장의 경제를 우리가 이겨낸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그렇잖아요. 그 좋은 생각으로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그 가격을 일률적으로 한 뭐 20%씩만 깎읍시다. 만세! 국민투표에서 찬성했어요. 그러면 깎아질까요? 안 깎아질 겁니다. 다 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트랜스포머티브 어그리먼트를 보면서 이것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정책이긴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지금 해야 되냐면 저는 코로나 백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전에 지금 백신을 확 뿌려서 이걸 확 억눌러 놓으면 그게 유지되지만 계속 증가하는 것을 억제시키려면 그냥 백신을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티브 어그리먼트가 우리 오픈 액세스를 이루는 결국 이제 트랜스포머티브 어그리먼트라는 것은 그 저널 논문의 총량을 규제하면서 더 이상 그 학술 논문 팽창을 막으면서 유료를 무료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번 지금 해보자. 그래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말 국제적인 배반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게 뭐 가능할까 여러 가지 각자 자기의 철학도 있고 나는 코로나 백신 안 맞을 거야. 나는 다른 생각을 하거든. 이렇게 해서 다 풀어 나가고 나면은 그야말로 거기서 또 이제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한국도 전 세계 6위 지식생산 국가로서 트랜스포머티브 어그리먼트를 유럽처럼 미국처럼 강력하게 추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엑이라는 것이 이제 유로피안 유니언에서 하는 이런 무브먼트인데 거기서 트랜스포머티브 어그리먼트 했다는 실적을 전부 등록받고 있어요. 60개국에서 275개의 어떤 이런 활동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단 한 개 있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에서 21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키스티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연구소들의 학술 저널을 하는 건데 그래 트랜스포머티브 어그리먼트 말은 자꾸 하시는데 그게 뭔가요?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트랜스포머티브 어그리먼트? 이것도 보면은 이제 트랜스포머티브 어그리먼트에 의해서 오픈 액세스 논문의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와, 많이 증가했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이게 분모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 저널 논문 팽창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엄청난 증가일 수도 있고, 이거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제 국가 연구소에서 논문을 많이 쓰는 기관, 이 빨간 것이 높은 것이 이제 APC거든요. 논문을 많이 쓰는 기관이 있고 적게 쓰는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구독료를 많이 내는 기관이 있고 적게 내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큰 원칙은 그 기관에서 쓰는 논문의 APC와 구독료를 합해서 그 총액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딜을 해보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논문을 많이 쓰는 기관에서는 그 APC를 많이 냈기 때문에 구독료를 조금만 내도 되고 논문을 적게 쓰는 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구독료를 더 내야 되는 이런 얘기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 우리나라에서 그럼 서울대학은 구독료를 조금 내고 지방대학은 구독료를 더 내라는 얘기야.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느 선에서 이렇게 정리하느냐 이것이 그야말로 협상의 관건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특정 출판사한테 엘제비어하고 이제 키스트가 주관한 이 한국의 TA 프로젝트와의 관계는 엘제비어에서 한국 시장에서 받아들이던 구독료 중에 구독료 플러스 한국 시장에서 받던 APC 오픈학스 출판료를 합해서 그거를 총액으로 보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강력한 요구지만 출판사에서는 안 그러죠. 그러려면 내가 왜 이 협상을 해? 나 안 할 거야 하고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당근을 주는데 그래 당신은 먼저 선도적으로 이 협상에 참여했으니까 한 5% 정도 인상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키스티에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5%를 줄 테니까 나머지는 동결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서
각 기관에서 APC를 내든 것을 미리 선불해 줌으로써 그거를 좀 할인하고 뭐 등등 여러 개 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국가에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주는데 그 중에 일부는 논문 출판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논문 출판비라는 항목을 떼버리는 거예요. 떼서 별도의 그 도서관의 구독료랑 합산해서 별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가 모두 연구에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혜택이기도 해요. 그만큼 국가 연구비는 국가 돈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국가 라이선스를 통해서 국가에서 돈을 충분히 만들어서 이거 우리나라 저널을 다 사주면 어때?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제 그 풀타임 이퀴벌런트 전체 논문을 보는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출판사는 당연히 돈 더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뭐 거기서 조금 깎을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이 출판사로 나가는 돈은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정말 APC와 구독료를 합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 후년도 계속 증가하는데 기왕 돈을 쓰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는 거는 못 참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그 출판사하고 확실하게 협상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유료 저널을 무료 저널로 바꾸는 사업을 해서 그거를 받아내자 하는 것이 이제 이 트랜스포머티브 어그리먼트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그 경제적인 그 협상에서는 정말 그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논리와 데이터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협박을 해야죠. 당신 우리 안 볼 거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협상에서 깨지면 우리는 당신 저널을 안 볼 거야, 못 보게 할 거야. 그리고 당신 저널에 논문을 내는 것은 우리는 논문으로 인정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해서라도 어떤 그 출판사가 뭔가 그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그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얼터너티브 액세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드 앤 퍼블리시라는 것은 우리의 구독료와 출판료를 합해서 협상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 출판사를 만족시키기에는 우리가 너무 돈이 모자라요. 그 끝도 없는 출판사의 희망사항을 어떻게 이거를 다 만족시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다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 코어 저널은 우리가 사줄게. 그건 또 대줄게. 그리고 그래도 협상이 안 되는 건 우리는 도둑질 할 거야. 이겁니다. 얼터너티브 액세스라는 것은 뭐 어떤 다른 오픈 액세스 방식도 있고 뭐 해킹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아무튼 우리는 당신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마련할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출판사와 어떤 국가 간의 협상을 만들어 보자는 게 이제 이런 스트래티지 앤드 택틱스입니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스크는 영국 자료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영국 정도면은 정말 말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힘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럴 때 그 전 세계 글로벌 커뮤니티에 붙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빠지지 말도록 해야죠. 그러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시장은 여전히 저항합니다. 그렇게 해도 구독료는 또 올라가죠. 참, 이게 무슨 얘기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전자자료 구독 내역 표인데, 이 보면은 전자저널과 웹데이터베이스를 구분돼서 전자저널 중에 국외저널이 27,000종, 그것이 86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웹데이터베이스는 이제 83개 패키지에 126,400종. 그래서 웹데이터베이스는 저널도 있고 뭐 동영상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등등 이제 있기 때문에 전자저널, 서울대학교에서 보는 전자저널 총수는 몇 개냐 보면은 27,000개 혹은 뭐 3만 개 정도의 전자저널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전자저널은 사실 저널 단위로 가격이 있고 그것을 구매하는데 뭐 할인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웹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이걸 믹스한 거거든요. 웹 데이터베이스의 예를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앱스코에서 나오는 아카데믹 서치 컴플리트라는 웹 데이터베이스는 9,100종의 저널과 색인과 6,200종 저널의 원문을 제공한다. 야, 6,200종의 저널을 원문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건 뭐 괜찮잖아요.
게다가 가격도 괜찮다면 더 좋죠. 그런데 이제 6,200종 중에 한 뭐 반 3,000종은 뭐 거의 안 보는 거라고 해요. 그래도 3,000종에 얼마, 이거는 뭐 아주 저널, 개별 저널 구독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6,200종의 그 리스트 프라이스 대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가격을 보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야, 이거는 거저먹기잖아요. 이거 사야지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제 여러분들께 보면은 그다음 이제 표에 나오는데, 그 밖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사실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저널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이 표를 보면 제일 왼쪽이 앱스코어에서 하는 아카데믹 서치 컴플리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패키지 6,200종의 풀텍스트 중에 뭐가 있냐면 네이처도 있고 사이언스 있어요. 네이처도 사이언스도 있고 뭐 어플라이 피직스 레터도 있고 해서 6,000종의 저널을 한꺼번에 보여줘. 그런데 네이처는 6개월 엠바고를 붙입니다. 6개월 동안 못 보고 6개월 지난 것만 봅니다. 사이언스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일부만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토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플러스 원, 이거는 오픈 액세스잖아. 이거는 무료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거 보고 플러스 원 따로 보려면 일단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카데믹 서치 컴플리트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플러스 원을 포함해서 오픈학스 저널까지 다 포함해서 6,200종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검색하게 해주면 이 아카데믹 서치 컴플리트라는 도서관이 하나 생긴 겁니다. 도서관은 문 닫고 이것만 열어주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게다가 가격도 좋아. 이거 이상하다. 이게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이 가격을 보면 우리가 아까 그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그 웹프선터가 그런 얘기를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저널들을 개별 구독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좋은데, 구독해보면은 아닌데 네이처는 그래도 사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6개월 최신 6개월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처는 또 별도로 삽니다. 사이언스도 별도로 삽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중 중독 구매가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아카데믹 서치 컴플리트를 이걸 사도 연구자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는 다 하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그 아카데믹 서치 컴플리트 보고 왜 그 가격을 오픈 액세스 비율에 따라서 안 내려줍니까? 우리는 오픈 액세스에 무관해. 우리는 오픈 액세스 가격이 아무리 다운돼도 결국은 우리는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지 저널을 파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독일에서 이제 발표하는 자료인데, 왜 오픈 액세스 저널을 오픈 액세스로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유료 저널을 오픈 액세스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액세스가 지금 현재 13% of article, 4% of budget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그냥 놔두고 이 더 큰 그 서브스크립션 저널, 유료 구독 저널을 오픈 액세스 바꾸면 어느 정도 이 버젯 컨트롤이 된다. 그리고 일부 유료 저널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이 토탈 코스트는 이 정도로 줄어들어서 요만큼을 부가 서비스를 하는데 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오픈 액세스, 그 유료 저널을 오픈 액세스로 바꿔야 되는 논리로 이렇게 제시된 표입니다. 이게 독일에서 만든 표예요. 이거를 제가 바꿨습니다. 이렇게 제 맘대로. 이게 현실이다. 저널의 양적 팽창을 고려하지 않은 표였다. 양적 팽창이 늘어다 보니까 이 오픈 액세스가 그대로 있고 유료가 오픈 액세스를 바꾸면서 새로운 오픈 액세스가 또 이렇게 생기고, 또 유료 저널의 가격 상승을 일으켜서 또 이만큼 또 일어나고 유료 저널 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토탈 코스트는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이 조그맣게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픈 액세스 트랜스포메이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저널 팽창을 억제하는 수단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도서관이 할 수 없죠. 출판사도 못해요. 저자들이 자꾸 논문을 써서 제출하는데 이거 출판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연구재단에서 그 논문의 편수 가지고, 특히 SCI 논문 편수 가지고 연구 실적을 평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팽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배반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책의 배반. 이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는 시장의 저항이라고 했는데 저항하다 못해서 에라 모르겠다. 정말 그럴 거야 하고서 시장이 정말 배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연구자들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입니까? 공부밖에 모르고 정말 연구밖에 모르고 돈 버는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능멸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연구자들을 완전히 이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대학 도서관을 완전히 거덜나게 만들고 대학 도서관장을 거지로 만들고. 그래서 논문 편수 중심의 평가에 편승해서 논문 수 팽창을 일으켰고 해적 전후를 만들었고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 시장이 우리한테 들이대고 있는 칼입니다. 총이고. 시장이 방패만 쓰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제 거꾸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판사는 수익 모델을 다변화해서 더블 딥을 했죠. 논문 출판료를 인상해가면서 자기네들의 수익을 더 챙기고 있고, 그러면서 그 네이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그 논문 검색을 하면서 인바이티드 리뷰를 클릭해서 보면 그 숫자가 점점 증가해요. 인바이티드 리뷰는 오리지널 아티클과는 달리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모아서 자기의 어떤 그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오픈 액세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인바이티드 리뷰는 출판사에서 유명한 사람한테 돈을 줘서 논문 써달라고 해서 사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바이티드 리뷰가 증가하면서 그 네이처 사이언스 그런 저널들은 여전히 구매할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오픈 액세스 논문이 많이 늘어나도 읽을 거리는 더 생긴다니. 그리고 이제 그 컨소시엄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컨소시엄이라는 게 정말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어차피 이제 이런 시장에서 그 오스트롬 교수의 그 논문을 봐도 그 옛날에 이미 시작했고, 이 전자저널 시장에서 이 그 구매자들, 도서관들이 뭉쳐서 노력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런 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오픈억스 저널, 이거는 니네들이 그냥 보면 되는데 모터로 따로 서비스해 하고서 도서관에서 오픈억스 저널 취급 안 하거든요. 그거는 각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한쪽에서는 오픈억스 논문을 막 만들어내고 돈을 퍼들어가면서 이용하는 사람 도서관에서는 쓰지도 않고, 국민들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서 그 오픈 액세스 논문들은 다 좀 허접한 것들이래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증액 이것이 답이 아니다. 저는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 도서관의 예산을 증액해서 전자저널 가격을 더 돈을 주고 사면 그 다음에는 더 오르고 가난한 도서관은 더 못 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그 총액 관리를 통해서 트랜스포머티브 어그리먼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일방적인 예산 증액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자는 저작권을 바꿔서 내가 오픈 액세스라고 한 거는 무조건 다 볼 수 있게 하자. 이게 왕이나 황제님께서 하실 수 있는 법이죠. 근데 이거는 안 된다는 게 이미 증명된 거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바꿔서 오픈 액세스를 활성화해?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복 구독하지 않는다? 이건 아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싸게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유료 구독 저널만 그 개별 저널 구독만 가지고 6,000종을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널 구독하는 저널이 한 뭐 1,000종 정도 사고 나머지는 6,000종에 포함돼서 또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 구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관장님께서는 교수님들한테 제가 관장으로 있는 한 기존 구독부는 유지하겠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원하는 저널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꼭 구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사처럼 말씀하시면 결국 그 출판사에서는 교수님을 조금만 꼬드기면 그게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로 볼 때 이 저널은 우리 대학이 사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무슨 데이터냐? 제가 만든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네이버라는 좋은 회사가 있고 네이버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주냐면 서울대학교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한 모든 논문을 모아가지고 어느 저널에 실렸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11년 동안 이게 이제 100% 맞는 건 아니고 모자랄 겁니다.
11만 건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000건 이상 논문이 실린 저널이 2개, 500에서 1000건이 1개, 이런 식으로 저널별로 몇 푼의 논문이 실렸는지 이렇게 보면 한두 건 실린 논문이 3600개, 뭐 이런 식의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9100종의 논문, 저널에 11만 건의 논문이 실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1위가 뭐냐면 플러스 원입니다. 오픈 액세스 저널이죠. 1680편의 논문이 실렸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도 별거 없구만. 오픈 액세스 저널이나 기웃거리고. 이건 좋은 저널이거든요. 이거는 그 상업 저널이 아니라 실제로 APC도 싸고 좋은 저널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언티픽 리포트. 이거는 네이처 퍼블리싱 그룹에서 나오는 오픈 액세스 저널인데 그게 두 번째 1360. 이거는 조금 값이 나갈 텐데. 그 다음에 저널 코리안 메디컬 사이언스.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하는 오픈 액세스 저널. 이거는 그 APC가 한 200만 원 수준이니까 정말 쌉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픈 액세스가 이렇게 상위에 표진하는데 결국 이 저널이 없었다면 정말 어렵게 네이처 사이언스 뭐 외국 잡지로 노력을 해서 갔을 텐데 이러한 쉬운 길이 생겼기 때문에 교수는 참 고맙게도 이런 데 투고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거 좋은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도서관에 관련해서 우리 도서관이 구입해야 되는 저널의 어떤 요건은 우리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면서 인용하는 저널을 구입하자. 이렇게 하면은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로드 건수는 되게 출판사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5건을 10건으로 만드는 거는 쉽겠죠. 그러니까 다운로드 건수 말고 우리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면서 인용한 저널의 구독 리스트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이게 요건데요. 다빈도 저널 목록 해가지고 지금 발표 논문이고요. 두 번째 인용 논문. 인용 논문에서 10,000건 이상 인용한 논문 저널이 10종이고 5,000건 이상이 24종이고 해서 28,600종의 저널을 인용했으니까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인용한 저널은 사자. 그러면 이제 28,000종의 저널을 사자는 거고요. 10년 동안 2번 인용된 거, 그게 인용한 거야. 그거는 어차피 어디 딴 데 떠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빼야 돼. 그러면 이제 9,000종이 빡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아래를 끊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어떤 그 구독 저널 리스트를 이걸 근거로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인용되는 저널만 구독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10,000건, 그 10위 안에 들어있는 것, 50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걸 했는데 안 보이시니까 이 윗부분만 잘라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처가 1등입니다. 28,015건의 참고 문헌이 인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네이처의 논문 수를 보면 저널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저널은 아티클, 리뷰, 뭐 에디토리얼하고 애브스트랙트까지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저널도 있어요. 그래서 애브스트랙트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애브스트랙트만 빼고 보면 2,900편의 논문이 네이처에 실렸고 그중에서 아티클이라고 돼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에디토리얼이니 그런 걸 빼고 하면은 2,900종 중에 1,038건의 이 아티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픈 액세스 논문의 비율이 72%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국가 연구비를 받는 큰 연구 프로젝트의 논문은 네이처에 실리려고 그러고 그거는 그 APC를 1,000만 원 내서라도 오픈 액세스를 출판합니다. 그러니까 네이처 논문의 72%는 오픈 액세스다. 나머지 28%만 유료 논문인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언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8.9%가 결국 70% 정도는 다 무료 논문인데 우리가 네이처 사이언스를 사는 거고요. 플러스 원은 당연히 100%겠죠. 그 다음에 NEJM도 82%가 오픈 액세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독하는 탑 저널 중에 그 저널의 논문 중에 상당 부분이 오픈 액세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 네이처 보고 당신네 저널 논문 중에 70%가 오픈 액세스니까 30%만 내고 살게. 딴 거 안 보여줘도 돼. 그 30%만 살게. 그게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봐라. 72%
30% 때문에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네이처를 저널로서 사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로 사는 거는 가지고 또,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로 사고서 저널을 또 사니까 최근 6개월간에 있는 논문 중에서 그 중에 30%니까 몇 편 안 되는 그 논문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네이처 구독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상위 50건, 그러니까 참고문헌 빈도수 28,000부터 24,000 쭉 해서 참고문헌 빈도수로 3,800까지 되는 좋은 저널 50건을 보면 77.7%가 오픈 액세스 논문입니다. 논문 편수로. 결국은 이 50등 안에 있는 좋은 저널일수록 아까 오픈 액세스 비율이 높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안 봐도 75%, 80%는 무료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힌트가 나온 겁니다. 야, 이거 그래? 그러니까 정말 정말 가난한 나라의 논문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APC를 못 내서 유료로 구독해야 되는 네이처 논문, 미안하지만 그건 좀 포기할게. 그렇지만 APC를 낸 그 75%의 논문은 우리 국회도서관이 서비스 해버릴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길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제가 시간을 많이 썼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는데 글로벌 오픈 액세스, 로컬 오픈 액세스라고 이제 그런 말을 썼는데, 그리고 이제 도서관의 서비스, 꼭 국가가 좋아요. 도서관의 서비스와 어떤 글로벌 관점, 로컬 관점에서 보면 로컬 오픈 액세스라는 것은 각 나라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의 오픈 액세스 법제화, 이거는 미국에서의 오픈 액세스 법제화는 미국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해라 말할 거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한 거고, 또 국내 학술지 정책도 로컬 오픈 액세스 정책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저널을 데이터베이스로 구독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로컬 이슈가 분명히 있지만 글로벌 이슈가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만들어낸 글로벌 오픈 액세스 논문을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독일에서 만들어준 그 좋은 네이처 논문 75%를 내가 서비스하는 활동은 이거는 글로벌 오픈 액세스 활동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안하게도 이 75%에 기여한 부분이 더 작겠죠. 네이처 사이언스는 적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무임승차하는 것 같지만 고마워하면서 우리는 미국에서 만든 그 좋은 논문들을 우리가 읽고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데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내가 거지예요. 거지라도 좋아. 그래서 나는 그 논문을 이용해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미국 세금으로 다 했는데 우리는 미국 세금 안 냈으니까 미안한데 나 그거 서비스 못 하겠는데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세금 안 냈어도 미국 세금으로 된 논문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오픈 액세스에서 OA 논문 서비스를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고, 전환계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환계약은 그 해당 저널의 논문을 이제 유료 저널을 무료 오픈 액세스로 바꾸는 어떤 그런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슈 같지만 결국 글로벌 오픈 액세스를 상승시키는 그런 것이고, APC도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뭐 봉입니까? APC라는 것도 다 흥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처에서 1,300만 원이라 그래도 그거를 우리나라 네이처 논문 내가 돈 다 줄게. 얼마 받을 거야? 한 20%만 할인하지? 그러면 이제 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APC라는 흐름상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돈을 받아가는 그 외국 출판사 입장에서 어떻게 개별적으로 돈 받아서 막 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정리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국회 도서관의 고객은 누구인가? 국회의원, 보좌관, 입법 관련 공무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은 국회 도서관의 고객입니까? 조금 있다가 잠깐만요. 학술 정보를 과감히 포기한 국회 도서관 정신 있습니까? 학술 정보는 대학 도서관이 하는 건데요. 국회 도서관은 학술 논문을 아카이빙만 하지 서비스는 안 하는데요. 물론 서비스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세금을 내서 쌓아놓은 오픈 액세스 많은 논문의 풀이 있는데 그거 혹시 어떤 대국민 서비스를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대학 도서관에서는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이미
그 많은 120억짜리 돈을 써가지고 만든 저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거 서비스 해야지 오픈 액세스를 위한 플랫폼을 만든다? 그거 안 되거든요. 그 오픈 액세스 플랫폼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아까 그 앱스코어의 아카데믹 서치 컴플릿을 우리 버전으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 아카데믹 그 리서치 컴플리트라는 거는 그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저널 묶음을 묶은 거거든요. 오픈 액세스를 포함해서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출판사에서 아주 알아서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아카데믹 서치 컴플리트라는 것을 잘 분석해보면 그래,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물론 뭐 저는 못합니다. 저는 뭐 다행히 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 사설의 어떤 그런 그 에너지를 발휘해서 이런 그 오픈 액세스 논문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낸다면 정말 웬만한 좋은 논문은 다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거 구글하고 네이버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이제 그 해당 그 오픈 액세스 논문은 오픈 액세스로 있다는 게 표시되는데, 그 생각해 보시죠. 구글 네이버가 아무리 해도 그 원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못하는 거라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구글이라는 그런 글로벌 회사의 어떤 서치 엔진은 그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고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고객이 필요한 정보 서비스는 그 도서관 단위에서 하면은 정말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놓고서 이거 그냥 쓰세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떤 분야별 서비스라든지 그런 건데, 그래서 결국 그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국민들, 공무원, 언론기관 종사자, 기업 종사자, 취준생, 퇴직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학술 정보로부터 그리고 국가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대학에 다니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라에서조차도 공부를 못하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저도 퇴직자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명예교수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권을 줘서 저는 이용하는데, 정말 그 대학에 있다가 그냥 그 일반 병원으로 간 사람들은 친구들 대학 병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그거 좀 찾아줘 해가지고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거 좋아요. 그런 네트워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더라도 어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뭐 구글 네이버를 이용하면 되지만 조금 더 그 분야에 더 맞는 서비스를 한다면은,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언론기관 이건데요. 논문 중심 서비스는 구글 네이버에서 해요. 논문을 검색하는 거. 저널 단위 서비스를 한다면은 이제 네이버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면서 이거는 못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보여줍니다 하는 서비스를 국회도서관에서 연다면 뭐 네이버에서 네이처에서 모르겠어 어떤 클레임을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이처의 어떤 그 에디토리얼 컨텐츠인 이 차례 페이지를 쓴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뭐 그런 방식으로든 어떤 저널 단위 서비스도 해볼 수 있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라는 것은 뭐 경제학 분야의 키 저널 해가지고 오픈 액세스 저널을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키 저널 중에 오픈 액세스가 많이 안 되는 거는 구매를 해서 덧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야 그거 최고야. 거기 가면은 정말 좋은 거 다 있고 오픈 액세스도 있고,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 그 어떤 도서관이 할 일이고, 꼭 도서관이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주제 전문 사서가 필요하겠죠. 그 분야는 당신이 담당이야. 그러면서 그 분야의 어떤 기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그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꼭 사야 되는 거면 살게. 그렇지만 안 사도 되는 거는 우리가 오픈 액세스로 하고, 그래서 그런 어그리게이터 역할을 해서 서비스를 하면은 충분히 서비스가 된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국회도서관이라는 마크를 달아서 전국 도서관에서 서비스를 해준다면 그야말로 되는 거고, 꼭 국회도서관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든 어떤 그 인문학 분야의 어떤 그 주제 단위 서비스를 우리가 차용해서 서비스를 하면 서로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 도서관의 입장으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누군가 오픈 액세스로 출판된 논문을 확실하게 이용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오픈 액세스로 생산된 논문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됐을 때 출판사에서 이 가격을 못 올리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그런 그 도서관
그 일반 그 학술 도서관이 아니라고들 알고 있는 도서관에 일반 대국민 그 오픈 액세스 학술 지식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역시 국회 도서관에 나온 두 개의 그 특집 아티클이 이제 저의 지식의 공유와 창조 그리고 지식복지사회라는 제목의 어떻게 하면은 지식을 공유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 그리고 연세대학의 이지연 교수님께서 국회 도서관의 정보 공유의 어떤 방향, 타기관과의 연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할 수 없던 일이 지금은 가능한 겁니다. 과거에는 오픈 액세스 논문이 70%가 안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7년, 10년에 때만 해도 오픈 액세스 논문이 10%, 20%였다가 지금은 70%, 80%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 유료보다 무료가 더 많은 저널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면 과감하게, 그리고 이제 네이처한테 과감하게 아예 20% 때문에 팔 거면은 그냥 우리가 돈 좀 줄게, 그냥 싹 바꿔버리지 해서 그게 트랜스포머티브 어그리먼트입니다. 그 20%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네이처는 모든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무료로 볼 수 있어. 그러면서 탑 퀄리티의 에디토리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 그거야말로 지식사회에 크게 공헌하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감히 했는데, 사실 제가 이 분야의 그 전문가도 아니면서 여러분들 앞에 너무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는 뭐 국민으로서 그리고 이용자로서 도서관을 사랑하고 도서관이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잘 만들어주셔서 이 서비스가 어떤 돈을 덜 들이면서도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로 만들어진다면 정말 좋겠고, 이거는 이미 외국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제 슬라이드 뒤에도 몇 장 있습니다만 언페이월이라는 사이트라든지 그 몇 개의 사이트를 가보면 저와 똑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까 골드 오픈 액세스, 하이브리드 오픈 액세스뿐만 아니라 그린 오픈 액세스까지도 다 검색해가지고 그거를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아까 그걸 근거로 제가 80%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 그 서비스, 언페이올이라는 서비스가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나 네이버에서 구독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할 때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우리가 크롬으로 뭘 검색해도 그 크롬의 오른쪽에 언페이월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논문은 오픈 액세스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검색을 하면은 이거는 유료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리소스는 여러 그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서 알려주고 이용해 주시고 서비스에 적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질의가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지금 참여자가 보니까 71명이 이제 외부에서도 특히 대학도서관에서도 이 강연을 같이 이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다른 기관에서 같이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질의응답을 같이 조금은 하다가 현장에서 토론하실 분들은 이제 여기서 내려와서 국회도서관의 참가자들 함께 토론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2003년, 4년, 2002년부터 시작해서 오픈 액세스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길게 이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국회도서관만 해도 처음에 오픈 액세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 서비스의 방향은 국회 입법부의 도서관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는 뭔가 사회과학 중심이고 이런 생각들의 이제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고민을 하면서 그 전체 이거는 정보가 국정을 넘어서는 거고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개별 노력이 상당히 이제 무력화되기 쉽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작은 예산이고
어떤 미션이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같이 공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상당히 많이 중요한 그런 이제 의미들을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지점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저널을 어떻게 수선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는데, 어찌 보면 오늘 강연 내용에서 보면은 이 학술정보 이해관계자들의 기관들이 특히 각자의 소명을 갖고 어떤 역할을 주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더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키스티 같은 경우 리포지토리를 만드는 기관과 그 펀더인 그 연구재단 같은 경우 돈을 어떻게 이제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고, 사실은 이제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대국민 그 서비스, 사실은 전환 계약이 돼도 구독료를 잡기 쉽지 않을 거고, 저널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얼터너티브 지스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대안이 뭐냐, 우린 70% 80% 오픈 액세스하는 거 과감하게 서비스 하겠다. 그리고 그것들에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찌 보면 그 포위할 수 있는 작전을 펼 수 있는 게 이제 국가도서관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있는 이제 직원들도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교수님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은 여러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 그리고 도서관 정책하시는 분,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노력을 정말 감사드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팅창에 그 질의 있으신 분은 해주시고요. 이 5분 뒤에 일단 줌은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 현장에서 계속 저희 지금 현장 참가자들은 그 자료 수집과에서 저널을 이렇게 구입하는 실무 담당자와 그 담당께서 와 계시고, 그리고 그 저널 서비스를 하는 담당자가 와 계시고, 그리고 학술정보협의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성과들과 그 국내 기관들이 함께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고민하기 위해서 담당이 현장에 이제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아마 이게 줌으로 공유하기에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이 지식마루에서는 더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는 분은 이제 5분 정도 더 내용 이제 주시면 이렇게 같이 좀 더 내려와서 토론하시거나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정도의 강의는 상당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굉장히 깊이 있는 그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교수님 좀 다시 사설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충격이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마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저 자신도 도서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장 할 때는 몰랐던 것을 도서관장이 끝나고 나니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움직임을 보니까 그렇게 돈을 끌어다가 그거를 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상태를 악화시키는 역할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도서관에서는 일부 저널을 끊을 각오를 하고 협상을 임하고, 그리고 어떤 저널을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협상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또 예산이 증액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현재 예산 하에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지식사회에서 이에 대한 투자를 늦추자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그 분석하는 우리의 인력이라든지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부가 서비스로 어차피 지식정보 서비스에 돈은 더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 증액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증액한 돈을 저널 구입에 몽땅 쏟아붓는 그런 것만은 막자, 그런 얘기입니다. 저 찬성합니다. 도서관 예산 증액해야 됩니다. 근데 해야 되는데 그걸로 되게
지금 국회가 열리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학술 저널의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고 독립 연구자들에 대한 요구들도 많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오픈 액세스 해야 되고 이런 웹 저널 구독하는 거 좀 도와줘야 돼 해서 많이 도와주겠다는 그 초보적인 인식 때문에 그런데 그럼 얼마 증액해 주면 돼? 얼마면 돼? 이렇게 그 접근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러면 이게 국회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런 고민이 깊어질수록 그냥 막연히 돈을 올려내면 내년엔 더 많은 그 금액을 더 상승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결국은 그런 그 굉장히 지원해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현상을 인식하지 못하면 굉장히 뒤돌아서 그때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그 후회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 결의에 대한 얘기도 어찌 보면은 그런 고민들 속에서 얼마나 정치권에 이런 예산 배분을 하시는 그런 의원들의 관심이 있을 때 올바르게 그것들을 해나가고 그 부처나 기관들의 그 어떤 그 서로의 소통 못하는 것들을 이제 함께 소통하면서 좀 공동의 목적으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더 크고 그런 공동의 목표와 로드맵을 정해 나가면서 그 단위 기관들이 해야 될 일들을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그런 그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더 국회도서관이 좀 더 앞장서서 좀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 속에서 우리 국회도서관의 정책도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게 오늘 이 논의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 것 같네요. 예. 그 키스티 김혜선 선생님 말씀에 좀 보태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그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누군가 리더가 돼야 되고 그 리더가 협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에서 국가 단위의 컨소시엄이 강력하게 구성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이 두 개, 세 개로 쪼개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출판사를 대상으로 우리랑 협상하자고 거꾸로 그 가불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현재 트랜스포머티브 어그리먼트를 제1호 계약을 이뤄낸 키스티의 역할도 있고 해서 키스티가 어떤 국가 단위의 이런 트랜스포머티브 어그리먼트의 구심점이 되도록 각 대학도서관 그리고 대학도서관 협의회 이런 데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1단계가 아닌가. 대신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 키스티가 추가로 보탤 수 있는 그런 그 자금을 조금 마련해서 그러니까 각 대학 도서관에서는 현재 사용하던 그 버젯 한도 내에서, 즉 APC 플러스 그 구독료 그 버젯 한도 내에서 어떤 그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을 합치니까 전체가 얼마인데 이 돈 가지고 누가 가져갈 거야 해가지고 어떤 그 출판사들의 경쟁을 일으켜서 출판사 중에 먼저 선도적으로 오픈 액세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는 것 그런 거 그다음에 기존 선행 데이터와의 관계 등등을 분석해서 어떤 국가 단위의 컨소시엄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이런 협상에서는 뭉쳐도 어려운데 그럴 생각이 듭니다. 꼭 제가 키스티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 좀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그런 협상 팀을 만들고 그 협상팀에 그 대학 도서관에서 충분히 참여해서 같이 하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외곽에서 압력을 넣는 기관이 그 협상이 깨져서 그 구독이 안 된다고 해도 아까 네이처의 77% 이거는 우리는 서비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대학 도서관 같은 데서 설사 그 큰 협상이 깨지더라도 어느 정도 숨통은 트여 있고 그 다른 대학 도서관으로부터 상호 대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주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토론이 오늘이 끝이 아니라 여러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될 예정이고 마침 12월 달에 가능하게 되면 국회에서 어떤 그 오픈 액세스 결의안이 나온다는 것은 단지 오픈 액세스로 출판합시다라는 결의안이 아니라 이 결국 그 예산 중립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전 국민에 대한 지식 정보 서비스가 개선될 것인가 어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학술 정보에 대한 접근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도서관만 위하는 그런 그 선언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참가자 중에 보니까 대학도서관에서 많이 왔어요. 울산과학대학교 그리고 카이스트도 계신 것 같고 서울대에서도 그리고 중앙대에서도 오셨고 그리고 아까 이제 향후 국회 결의에서는 제가 아직은 뭐 논의가 이제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할들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이제 해 나가면서 같이 더 큰 단위의 힘을 모으게 되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가지고 함께 이런 그 좋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우리 국회도서관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50개 저널 그 중요한 그 5A로 이제 그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우리 서비스 모델로 만들어서 전국에 아주 작은 5,600개인가요? 5,300개 기관이랑 협정 체결을 되어 있는데 그 기관들이 편안하게 해서 마구 클릭해서 5A 저널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 서비스 하고 있다라고 해야 그 어찌 보면 그 저널 회사에서 아이고 이거 자기네 협상 타워에 대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 조금 참으면 돼. 라고 하고 어떤 그 저자가 그 기관의 아카이빙된 레포지토리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같이 찾아내서 하면은 사실 이제 그 상업저널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서비스 기관을 좀 더 과감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좀 더 그 모색하는 그런 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 이제 줌 회의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현장에서는 좀 더 실무적인 디테일한 걸 가지고 질의응답과 이제 그런 논의를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서정훈 교수님 한번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하시죠.